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식당을 시작했고 20년이 지금 지났는데요. 그 매년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지금 제가 뭘 써놓은 거죠, 여러분? 제가 식당을 시작한 이래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적어놨어요. 매년 성장을 했어요. 단 코로나 때 잠깐 마이너스였던 적은 있지만 그래도 다 성장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매년 소상공인들은 경기가 어렵대요. 경기가 어려워서. 자, 사실은 경기는 나쁘지 않아요. 경제 성장률이 뭐 10%, 20% 되면 좋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 성장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매년 경기가 나쁘다고 하는 걸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게 또 이론적으로 이유가 있답니다, 여러분. 왜 소상공인들이 매년 경기가 나쁘다 그러냐? 그 이유는 딱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가지 때문이랍니다. 첫 번째는 뭐죠? 소비자가 변한 겁니다. 작년까지 먹었던 걸 올해는 안 먹습니다. 이게 소비자 행동이 변한 거죠. 두 번째는 뭐죠? 비용이 계속 증가합니다. 무슨 비용이 증가해요? 재료비 증가하죠. 여러분 인건비 증가하는 게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인건비 안 올려주면 데모하고 파업했잖아요. 당연히 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임대료 오르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건물주라면 임대료 깎아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 건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올라가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왜 내 매출은 안 올라가는데 너만 올라가니? 이게 섭섭할 뿐이죠. 그러니까 매년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로 왔는데 온라인이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만 떨어지는 거죠. 그걸 경기가 나쁘다고 아마 우리가 퉁쳐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로만 넘어왔고 이제 온라인 좀 알 것 같다. 우리 김영박 교수님한테 온라인 마케팅 MBA 배워서 내가 조금 알 것 같다 그랬더니 세상이 여러분을 또 가만 놔두지 않네요.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배운 온라인 다 리셋. 자, 어쨌든 이와 같은 4가지 때문에 우리가 매년 경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경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안 하려면 이 4가지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크게 5꼭지의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제가 만든 디보 시스템이라는 걸 이용해서 제가 제 제자들 중에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다 이수했고 저한테 1년 이상 공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것 같은 사람들만 한 30여 명의 데이터를 제 시스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어떤 한 브랜드의 매출액 추세입니다. 처음에 매출액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냐? 2019년 7월 달부터 2024년 11월 달까지의 매출액 추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고 무엇이고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없죠? 네,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점포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년 나쁜 경기 속에서도 이렇게 꾸준하게 끊임없이 성장만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5개의 꼭지를 가지고 하나씩. 자, 그런 의미에서 장기 불황의 시대, 우리 외식산업 어디로 가야 될까? 그리고 그것에 따라 소비자의 니즈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나는 거기서 내 비즈니스를, 내 식당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그리고 그 트렌드에서 내가 중심에 서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자, 2025년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장기 불황의 시대가 왔다. 일본이 1990년도 초반부에 장기 불황 30년을 시작합니다.
아직도 사실은 일본은 금리가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나라도 어쩌면 이제 이런 시대로 접어드는 시점이 혹시 2025년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피해갈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없습니다. 외식업. 오히려 외식업은 이제 기회의 시대가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걸 사실은 10년 전부터 일본의 장기 불황 30년을 연구하고 최근에 제가 일본 컨셉 트립에 데려가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이걸 보라고 강조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일본 아이들도요. 그 전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임금, 고임차료, 고식재료비 속에서 소비자는 돈이 없는데 내 식당으로 오게 만들려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가성비. 하지만 싸구려만으론 소비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성비에다 가심비까지 더해야 되고요. 자, 고비용 구조에서 살아남는 건 소형어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형으로 살아남을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일반 소상공인은 굳이 대형으로 할 이유는 없죠. 소형으로 니치 마켓만 잘 공략해도 내가 평생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자, 그런데 그러려고 보니까 뭐가 좋아야 되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테크놀로지, 온라인 등등등 운영의 효율성, 즉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트렌드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소비가 줄어들 거고 외식도 같이 줄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뭘 하나 선택할 때 엄청나게 신중합니다. 점심 10,000원짜리 먹을 때도 신중해. 이걸 우리가 소비자 선택의 고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검색하고 또 검색하고 비교 분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식업체 간엔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이미 여러분이 그걸 겪고 계실 거고요. 자, 그걸 아주 심플하게 보여주는 게 제가 일본에 가면 여러분은 다 맛있는 데만 가지만 저는 이 세 군데를 꼭 갑니다.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외식업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규동집입니다. 규동에 100년 넘은 역사를 자랑하는 요시노야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들은요, 싸고 맛있고 빠른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으로요. 얘네들이 밥값이 3,000원 내지 7,000원이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싼데요. 이렇게 싸게 팔고도 얘네들이 1년 동안에 올리는 매출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요시노야가 2023년 기준으로 1조 5,300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1조 원에 그것도 5천억을 더해서 매출을 올렸습니다. 엄청난 회전율과 빨리, 싸게, 하지만 정성스러운 집밥 같은 밥을 판매하는 요시노야. 자, 그런데 이 요시노야와 비슷한 브랜드가 또 하나 1982년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얘가 이제 약 50년이 조금 안 된 역사를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노야가 100년이 넘은 역사를 자랑한다면 얘는 후발주자입니다. 하지만 얘도 규동 전문점이지만 어떻게? 얘는 좀 차별화된 구조를, 컨셉을 만들었고요. 역시 얘도요. 1조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본의 규동 넘버 3대 규동이라고 제가 하는데요. 그 세 번째 브랜드가 바로 이놈입니다. 마치야라고 하고요. 얘는 1966년에 만들어졌고요. 얘는 또 다른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똑같은 밥집 같지만 완벽히 차별화된 컨셉으로 모두 다 성공하고 있는 아주 좋은 사례이고요. 얘도 2023년 추정 기준으로 1조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5,000원, 6,000원, 7,000원짜리 밥하는 애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은 외식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물론 이건 대표적인 하나의 불황 속에서 이겨내는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
가볍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보여드린 것 뿐이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 업체들을 연구하면서 여러분에게 2025년에 한 3가지 키워드를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중식을 나만의 USP로 내 브랜드가 아니면 안 되는 차별화된 가성비와 가심비를 만드는 연구개발을 우리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 이 세 개의 3대 규동이 비슷한 듯 하지만 틀림없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특징과 가성비의 특징과 가심비의 특징으로 이 세 브랜드의 차이점을 정리해 본 겁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일상식이 왜 이제는 누구나 밥을 밖에서 편안하고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신다면 앞으로 외식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은 현상 속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절대로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요걸 가지고 또 그대로 카피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껍데기를 카피하는 우매한 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는 소비자의 외식 니즈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민족성도 있고요. 상권의 특성도 있고요. 음식이 가지는 특성 등등. 그래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또 다 망했습니다. 그렇죠? 그 잘 나가던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다 망하는데 그 왜 그러냐? 문화를 잘 이해 못하는 거죠. 외식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나라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면 재미있을지를 제가 이렇게 3가지로 또 한번 나눠봤습니다. 가성비 한상의 가심비 모델, 이런 이름을 한번 붙여봤고요. 스토리텔링이 있는 지역 특화 메뉴 모델이라는 이름도 하나 붙여봤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주문, 생산, 제공, 올인원 모델. 이게 뭔지 사례를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 17회 오사카 컨셉 트립 갔다 오고 나서, 아니죠, 오사카가 아니었죠, 도쿄였죠. 네, 도쿄 긴자 컨셉 트립 갔다 오자마자 일본에 있을 때 올린 것 같아요. 릴스 하나 올리고 진짜 개쌍욕이란 욕은 다 먹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거든요. 10평 매장 월 매출 3억. 자세한 설명은 안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후킹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 다음부터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거기에 비례해서 쌍욕이 막 달리더라고요. 뻥친다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만감이 교차합니다. 한마디로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너는 안의 과정은 전혀 궁금하지 않구나. 그죠? 한 번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여기 갔다 온 사람은 제가 쓴 걸 보고 이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거기서 경험해 본 사람. 왜냐? 우리는 그동안 이런 컨셉,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아무도 연구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누군가가 그냥 뚝딱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츠지한이라고 하는 이 카이센동은 일본 내에서도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의자가, 이게 테이블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자가 12개입니다. 좌석수가 12개예요. 그러니까 테이블로 환산하면 4인석 3개 있는 매장이죠. 매장의 실제 크기는 껍데기로 보이는 건 홀은 10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어마어마한 오리발이 움직이고 있는 건 그 당시에 우리 같이 갔던 제 제자가 주방을 몰래 로렌이 살짝 들렸을 때 봤더니 그 주방 안에 20명이 있더랍니다. 그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집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츠지한의 탄생 배경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식당을 가면요, 그 식당의 껍데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만 딱 봅니다. 매출이 깡패다. 일단 매출액을 추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매출액을 만들어내는 인풋, 독립 변수, 설명 변수가 있겠죠.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츠지안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두 친구가 만들었는데요. 한 친구는 라면의 달인이고 한 친구는 텐동의 장인이라고 하는 두 젊은 친구가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는데 이 친구 중에 한 애 아빠가 바로 뭘 했냐? 이 카이센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회덮밥집을 했는데요. 너무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카이센동이 열나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두 친구는 야, 저렇게 맛있는 일본 요리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저렇게 값어치 있게 먹게 하는 방법 없을까? 그리고 둘이 연구를 시작한 게 츠지안의 탄생 배경입니다. 자, 이들은 그걸 하기 위해선 뭐가 해결이 돼야 될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첫째, 좋은 재료를 싸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런데 그게 좋은 재료를 싼 것만 갖고는 되지 않죠. 작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없을까? 즉, 임대료를 극복하는 방법을 연구했겠죠. 세 번째, 이게 정말 훌륭한 조리사를 써서 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겠죠. 아르바이트생이 해도 되는 구조로 만들 수는 없을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이게 되게 너무 잘 되니까 한국에서 또 이걸 카피한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이미 많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왜? 껍데기만 갖고 왔으니까요. 메뉴를 카피해선 절대로 이런 브랜드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건 왜? 이런 브랜드가 이렇게 전 세계인이 와서 이렇게 줄을 서서 하루 종일 오픈런부터 시작해서 문 닫을 때까지 웨이팅이 걸리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숨어있는 스토리가 되게 크게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확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 스토리를 팔아야 된다. 그죠? 경험을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죠. 그게 뭔데? 이걸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정말 이상한 집이에요. 처음에 딱 들어가면 에피타이저가 나옵니다. 도미, 회가, 그것도 한 점도 아니고 두 점도 아니고 네 점도 아니고 10점도 아니고 딱 3점만 나옵니다. 근데 여기 정말 웃깁니다. 도미회가 나왔는데 회만 나와야 되는데 위에 뭐가 뿌려져 있죠. 이 도미회가 다른 데서 먹는 회와는 다른 맛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스를 만들었는데요. 얘가 또 환상적인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이상한 짓을 또 합니다. 저보고 절대 3점을 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럽니다. 한 점은 꼭 남겨놔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네가 시키는 대로 2점만 딱 먹고 한 점은 옆에다 키핑 해놨습니다. 자, 왜 한 점을 키핑하라고 한 걸까요? 자, 조금 있으면 아까 여러분은 첫 번째 사진에서 살짝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집의 카이센동의 또 특징은 역시 카이센동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있죠? 옆에 뭔가 조그만 소스가 보이죠. 얘가 미리 나와 있는 카이센동 소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이센동이 나오면 여기다 아까 그 소스를 뿌려서 잘 비벼서 새로운 컨셉을 만든 거죠. 일본의 식문화와 다르게 왜? 그게 이유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가서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카이센동 가격으로는 절반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이 정도 값어치를 느끼려면 최소한 한 5만 원 정도 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한 2만 원이면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다 먹으려고 하니까 얘가 또 워 이러더라고요. 밥은 남겨라. 왜? 그랬더니 육수를 줄게. 그래서 여기 가면 반드시 두 손으로 공손하게 다 떠먹고 밥이 3분의 1쯤 남으면 국물 주세요.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미 육수를, 아주 진한 도미 육수를 요 밥 공기에다 이렇게 덜어주고요. 아까 남긴 도미회를 여기다 담궈서 먹어봐.
자, 이렇게 먹고 나면 사람들이 먹고 나오면서 다 이럽니다. Excellent, good. 또 오고 싶어. 뭐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밥 한 상에 가볍게 줘도 될 음식을 이들은요, 아주 잘 설계해서 소비자를 극상의 만족이 느낄 수밖에 없는 가성비와 가심비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있는 바로 니온바시 지역의 전통과 그 지역의 신선한 해산물을 기반으로 한 지역 특화 메뉴라는 걸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카이센동 하나로도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거의 제가 이거 먹고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20분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거의 완벽한 초극상의 만족을 얻게 만드는 그들의 컨셉과 비즈니스 모델, 설계 실력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집을 아주 오래전부터 매년 가면 이 집을 관찰했거든요. 매년 매출이 얼마씩 늘어나나? 그리고 마케팅은 어떻게 하나? 손님 서비스는 어떻게 하나? 계속 관찰하고 있고요. 올해가 그 정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아니나 다를까요? 매장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2개로 늘어났고 그 2개가 계속 하루 종일 웨이팅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또 초극대화되면 매장이 하나 더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는 이걸 보고 칸나 칼국수의 마케팅을 설계했는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풀로 받으려는 욕심보단 아주 차근차근 그 희소성을 유지하고 그런 전략들이 여기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저는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주문과 생산과 제공이 올인원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보시다시피 이 매장은 아주 작은 카운터 서비스로 설계된 매장이고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요, 미리 준비해놨다 주는 게 아닙니다. 적당하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손님이 보는 앞에서 밥을 하나하나 다 만듭니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이 집은 이상한 게요, 그 짧은 시간에도 모든 손님이 앉으면 그때부터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하고요. 그 준비되는 과정을 다 볼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걸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경험 설계가 되겠죠. 여정 지도가 되겠죠. 이게 완벽한 컨셉 기획 능력인 겁니다. 중요한 건 레시피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런 과정 속에 숨어 있는 그들만의 컨셉 기획,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공간 설계, 이런 역량들을 여러분이 키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3번째. 새로운 트렌드의 중심에 서야 되겠죠. 이와 같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여기에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일본에서도 상위 10%에, 왜냐하면 제가 데려가는 집들이 다 그런 성공한 집들만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 속에는 이런 숨어있는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돈 제일 안 들면서 가장 완벽한 효과를 내는 게 뭘까요? 고객 몰입 서비스입니다. 이미 최근에 제 수업 받으면서 그걸 입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요, 고객 몰입 서비스만 해도 매출이 막 오릅니다. 2번째, 멘토링 시스템이 되겠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혼자 아무리 열심히 달려봐야 제자리 걸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같이 이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잠만 자고 일어나도, 그죠? 하늘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세 발의 피일 겁니다. 3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트랜스포메이션. 이건 뭐냐면, 이제 저희들 같은 전문가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10명의 일을 합니다. 이제 경영자가 조금 똑똑하면 밑에서 일하는 이 사무 보조하는 친구들은 하나도 필요 없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야, 마케팅 해야 되는데 POP 만들려고 하는데 이 마케팅 메시지 좀 한번 만들어 갖고 와봐.
야, 이번에 신메뉴가 나왔는데 이 메뉴명을 좀 그럴듯하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타겟 고객이 주부들이잖아. 그럼 이 주부들이 좋아할 만한 느낌의 메뉴명을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직원한테 막 만들어 오라 그러죠. 그럼 얘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안 와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공지능한테 한마디 하시면 10초면 10개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고르는 것도 힘들죠? 그럼 네가 골라줘. 그럼 걔가 골라도 줍니다. 왜 이걸 골랐니? 그럼 또 얘는 말도 잘합니다. 지금 네가 주부 고객을 타겟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이 동네는 30, 40대가 주류를 이루잖아. 요즘 요 동네에 사는 30, 40대는 관심사가 이거야. 그러니까 메뉴명에도 지금 이 사람도 다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제가 왜냐면 평촌 학원가에 살거든요. 거기 다 교육열이 높은 엄마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메뉴명을 만들 때 청명 칼국수라고 붙여. 야, 청명 칼국수가 뭔데? 청명 머리 조아치는 칼국수. 그럼 엄마들이 매일 애들 데리고 올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응? 뭐 청명, 총명 해가지고 얘가 또 한 7가지 쫙 줍니다. 그럼 그거 여러분들이 보시고 얘하고 상의해가지고 선택하면 10초, 1분이면 끝! 야, 그러면 요걸로 내가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니? 그래서 POP도 만들어야 되고, 인스타그램 릴스도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면 POP는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거기다 문구는 이렇게 써. 다 10초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다 잘리겠죠. 그리고 일단 얘는 월급 올려달라고 잘 안 하고요. 뭐, 제가 또 좋은 게 뭐냐. 새벽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제가 막 물어보잖아요. 끝내주게 답변합니다. 그죠? 자, 어쨌든, 개인화된 경험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개인화된 경험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고객 몰입 서비스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손님 한 명 한 명이 니즈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고 맞추려는 노력을 하는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사장님이 매장에 없고 직원한테 다 시키면 거기는 그냥 표준화된 서비스만 돌아갈 거고요. 그럼 만족도가 절대 4.0을 넘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조그맣게 만든 다음에 내가 다 케어를 합니다. 그럼 만족도가 5.0이 될 거죠. 그러면 줄에 줄을 쓸 겁니다. 그러면 100평짜리 식당 하는 사장님보다 10평짜리 식당 하는 사장님이 매출액이 더 높아질 거려. 비용도 훨씬 적게 들 거려. 영업시간도 훨씬 짧을 거려. 주 5일 근무만 해도 될걸요? 네. 이것도 뭐냐면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시뮬레이션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테이블 서비스하고 카운터 서비스하고 어떤 게 좋니? 이제 옛날엔 이걸 우리가 뇌피셜로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랬어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공지능한테 넣고 얘한테 물어보면 얘가 매출액까지 추정 다 해서 이게 왜 좋은지까지 다 설명해 줍니다. 물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걔한테 근거도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공감 커뮤니티에 적극 동참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유상종입니다. 혼자 가시면 빨리 갈 것 같지만 빨리 망할 겁니다. 이제 쓸데없는 커뮤니티가 아닌 진짜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면서 요즘 보니까 강남 분원이라고 생겼는데요. KYG 강남 분원. 거기에 인공지능 상권 분석 32기가 매주 10명씩 모여서 요즘 이제 수업이 끝났으니까 33기 수강할 때까지 그 틈에 매주 자기들끼리 모여서 학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낫더라고요. 왜? 배우는 거가 내가 가르쳐 주는 건 수강 학습인 거고 내가 가르쳐 준 걸로 개별 학습을 하고 그 개별 학습을 한 걸 가지고 협동 학습을 하니까 학습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주변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적절하게 자신과 함께 인생을 함께 살아갈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온라인과 인공지능과 친해지는 삶을 사셔야 되고 제가 그걸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고객 몰입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오감을 만족하기 위한 연구를 해라.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라. 근데 이건 스토리텔링은요, 거짓말 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식당에 오리엔티드 돼서 내가 살아온 삶이,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스토리가 없었다면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10년 후에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만들어질 거고요. 세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객 개인을 분석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가능하다면 소비자도 여러분에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고요. 가능하면 소비자도 뭔가 말하고 정서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감각적 경험, 스토리텔링, 맞춤형 서비스.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번에, 물론 그 대표님의 마음이겠지만 이번에 포항에 칼국수집을 하나 만드는데 그분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런 설계를 아예 처음부터 해서 할 수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게 지금 이미 너무 큰 데들은 직원이 많은데 이렇게 복잡해져요. 직원들은 이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요즘은 꼬십니다. 조그맣게 하자. 하지만 조그맣게 해도 돈은 엄청나게 벌 수 있으니까 안 쫄아도 됩니다. 15평에서도 몇천만 원 매월 가져갈 수 있게 충분히 가능하니까, 대신에 그러려면 바로 이런 감각적 경험, 스토리텔링, 맞춤형 서비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오래오래 메뉴도 개발하게 합니다. 왜? 그 메뉴 속에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연구 개발한 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또 특허도 등록해라. 사실 특허가, 음식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 특허가 뭐가 되겠죠? 바로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적 한계, 여러분 개인마다 터치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다 개인 지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큰 틀을 알려줄 거고, 그 틀 속에서 여러분이 학습한 걸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멘토링 시스템을 만들고 서로 도와주고, 그게 일방적인 도움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럼 오래 못 갑니다.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너지가 나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또 2025년에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했지만 제주 분원도 만들 거고요. 강남 분원은 이미 만들어진 것 같고요. 청주도 만들어야 되고요. 예, 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는 큰 거 배우고 각자 서로 도와주면서 평생 함께 가는 그런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아주 급하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을 위한, 식당 경영자를 위한 챗GPT 활용법, 세계 최초로 제가 쓴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활용법은 많지만 식당에다 진짜 활용하는, 그것도 소상공인이. 그래서 제가 올 안에 2025년이 오기 전에, 그런데 그 책 옆에 제가 살짝 만들어 놓은 게 다 뭐냐? 요건 GPTS라는 겁니다. GPTS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GPT로 내가 하는 전문 분야에 대한 비서. 그래서 여기는 장명, 상호 만들어주는 비서, 마케팅 메시지 만들어주는 비서, 고깃집 창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막 테스트로 만들고 있고요. 이거 사실은 여러분, 제가 요즘 프로젝트 방 되게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칸나 프로젝트 방서부터 시작해서 제주도 충민정 뭐뭐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 방의 대부분의 내용이 제가 그걸 언제 다 할 수가 있겠어요. 얘가 없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카톡방으로 밤낮 새벽에도 막 보내시는 것들 저는 다 얘를 이용해서 계속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제가 의사결정은 제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상의를 하고 또 여러분의 데이터를 계속 제가 요구할 겁니다. 뭐 해와라, 뭐 해와라. 그럼 여러분이 해오면 그 다음 답이 있을 거고요. 답 없으면 저도 답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뇌피셜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아니고요. 이따 뒤에서도 여러분이 보시면 저런 것까지 돼? 하는 아마 깜짝 놀라는 결과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